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광역단체장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다라고 했는데 호련히 청와대를 벗어나서 고향 전북 임실에서 군수를 하겠다. 이재명을 가장 닮은 군정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분,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고 오늘 직접 제가 모셨는데요. 성준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북 지사로 나가셔도 되는데 왜 인구 2만 5천의 임실 군수로 나가느냐. 또 대통령 주변 인물들은 아니 우리 성준우 선배 나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 옆에서 계속 일 도와야지 왜 나가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까? 과찬입니다. 우선 도시락급은 아니고요. 제가 제 길을, 제 능력에 맞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사는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 배운 정치의 기술이 있다면 그래도 약하고 힘든 곳, 그것을 그래도 부양시켜보는 일을 그래도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자꾸 고향이 눈에 밟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언제 고향을 떠나오셨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향 임실에서 나왔습니다. 고향이 임실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리고 군생활까지를 임실에서 마치고 무려 38년을 객지 생활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막 이제 광란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예. 김용이 내 친구인데 김용이 예. 구속되기 그 열흘 전에 제가 고향 임실로 내려갔다가 그 뒤로 또 가서 한참 또 있다가 또 2024년 계엄과 동시에 바로 또 계엄은 또 하필 서울에 와서 계엄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담을 뛰어넘어서 계엄과 싸우고 국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탄핵 정국,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여의도,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청와대 생활까지를 또 마치고 또 1년 만에 떠나 있다가 다시 또 고향에 복귀를 올해 1월 26일 날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임실 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야 주변 분들이 좀 아쉬워하던데 그만큼 이제 고향에 대한 좀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눈에 밟힌다는 말이 예. 예, 이게 잘 나가는 곳이었다면 이제 고향을 다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의 동지들이 수도권에 너는 있어라. 대통령도 수도권에서 같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고향을 끝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37년 만에 왔다는 거 20대 초반에 이제 뭐 객지 생활한 게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고 주로 이제 사셨던 데가 이제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37년 전의 임실과 지금의 임실은 이제 진짜로 군수 후보로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뛰어다니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그 생각이 좀 드십니까? 보통 제 고향은 그때는 또 발전은 안 돼 있지만 사람은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가 제가 태어나던 해 1966년이더라고요. 그때 13만 가까웠던 곳이 와. 그 뒤로 60년 동안 계속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지금 인구가 90%가 소멸이 됐어요. 예. 땅덩어리는 똑같은데 인구가 그렇게 90%가 소멸된 지역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맞는 이제 뭐 일을 잘하시는 거는 이미 뭐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은 이재명 정부의 지금 국정 철학에 비춰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지금 재생을 시켜야 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10월 달에 제가 고향에 귀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의 극복을 어떻게 할래? 예, 예. 이건 모든 정치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민이고. 근데 저도 고민을 했는데 보통의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60년 동안 인구가 소멸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증빙이 됐잖아요. 네. 제가 내려가서 얻은 결론은 기본소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아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그래도 그쪽 지역은 하지 않는 그 지역 이름만 있고 인구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인구가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줘야죠. 피를 돌게끔 만들.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재원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은 예.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전국의 인구 소멸 지역 49개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시범 지역으로 올해 10개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인당 15만 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지금 주고 매월 주고 예. 있습니다. 그게 10군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번 시범 지역이지만 시범이 끝나는 2년 후부터는 이게 어지간한 20개가 늘어날지 30개가 늘어날지 하면 제가 사는 우리 임실 같은 지역은 아깝게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10개 지역인데 조금만 더 갔으면 우리 임실도 들어갔을 텐데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의 그 재원 15만 원 월 거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조금 재편성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시골 지역 같은 데는 토목공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토목공사 비율을 낮춰서 복지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태양열이나 재생에너지 그걸 갖다 해서 신한형 뭐 이런 기본소득을 좀 이렇게 한 30만 원씩 1인당 기본소득을 준비를 하면 바로 인근 인구가 일어나는 완주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데는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거의 숨이 헐떡거리는 우리 임실 같은 지역은 1인당 30만 원 주면 가구당 120만 원인데 누가 그 옆에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는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10개 지역을 이미 선정을 해서 돈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2년 후에는 그 지역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만 정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야, 그 정도 재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산 여력으로 보더라도 이제 가능하다는 예,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니까 그 자산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이제 주민들이 함께 나눠 갖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임실 군민들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성준우 예비 후보가 그렇게 출마 예정자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되겠는데 지난번에 10개밖에 안 됐으면 성준우 군수가 되는 순간 뭐 당연히 정부에서 시범사범 페이퍼work도 잘하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왜 우리가 임실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딱 펼치면 정말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도시로 확정이 되겠다라는 확신은 좀 드네요. 우리 이번에 우리 임실이 옆에 장수하고 순창은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아깝게 우리 임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실감이 국민들이 엄청 컸어요. 근데 성준우가 임실 군수를 하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성남에서부터 배웠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누구보다도 공부가 잘 돼 있습니다. 재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지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혹시 인근에서 귀농을 선택하신다면 우리 임실로 이사 오십시오. 분명히 2년 후부터는 성과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만 옮기면 기본소득을 줍니까? 아니면 그것도 몇 개월 이상 거기서 정비해서 살아야 됩니까? 1년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죠. 1년 정도는 예, 살고 난 예. 뒤부터 이제 혜택을 예, 주는 그렇습니다. 것이다라는 예, 것이고 네. 기본소득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황당한 포퓰리즘의 대명사다 사회주의 예. 국가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해안들이 결국에는 그 사회로 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역을 일단 유지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저 혼자의 생각으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래 신안에서 자체적으로 했지만 연천군 경기도 청산면에다가 시범지역으로 경기도에 잠깐 시범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분기별로 인구가 한 7%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나의 고민이고 내가 어떻게 돼서 뭘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올해 이게 시범지역을 10개나 이렇게 해서 할지는 저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판 기념회 보니까 제가 나오는 사람을 깜짝 놀랐습니다. 조계원 의원도 있고 김문수 의원도 있고 송영길 대표도 직접 가서 이렇게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김용 선배도 거기 김용 부원장도 가 있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연호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무슨 임실 군수 출판 기념회에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갔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 오래되셨죠. 16년 예. 대통령하고는 16년 됐죠. 제가 16년 참모로 동지로 절체면은 지지자로 동지로 공직자로 그렇게 살았죠. 예. 네. 처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이었어요? 누가 소개해서 대통령 처음 만났습니까? 이제 제가 방송통신 늦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녀서 거기에 이제 총동문회장 서울 지역 총동문회장 하고 있을 때 제가 회장이었고 사무총장이라고 했던 분이 그때 막 성남시장이 되셨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운전기사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제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재명 시장의 일하는 스타일은 비슷하다. 당신 둘이가 만나면 상당히 재밌겠다. 한번 만나봐라, 만나줘라. 이게 그분의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미지는 살이 지금보다도 좀 덜 쪘고요. 그다음에 좀 날카로웠죠. 그때는 이제 여수야대 성남시에서 굉장히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그런 당시고. 근데 저한테 딱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은 나는 중고등학교에 동문이 없다. 검정고시를 다녀서 공장 다녀서. 근데 성준호 당신이 나왔던 학교는 방송통신대학교는 또 대학을 당신들도 그렇게 나왔지 않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못 배웠던 한이 있어서 당신들 보면 애잔한데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이 있으면 합법적인 선에서 당신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게 제일 처음에 저한테 말씀이었고 그게 곧 저하고 이재명 현재 대통령의 관계는 그 애잔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게 16년 됐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잘 아는 네, 방송통신대학이 보통 우리 일반 대학과 달리 예, 맞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요즘 교육을 하지만 어쨌든 네. 학구열에 불타는 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뒤늦게 대학을 받아야 되는 이제 저도 이런 8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그렇습니까? 26세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임실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서울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부분의 오셔서 저는 이제 전전 그냥 꿈이 없던 시절이었고 예. 고향 전라도에서 객지 생활하는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을 가난하고 그 시절 보냈죠. 공장부터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전자회사 다녀가지고 제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일단 해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칠판 공장, 분필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 2, 3년 이렇게 다녔고요. 어렸을 때 이제 막노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 일용직 그런 것들도 한참을 했었고 보일러노로 갔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에 신단약 만들 때 거기 제가 일용직 그럴 줄 알고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또 이제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조금 바꾼 계기가 됐고 그냥 단순하게 그분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2012년도에 제 손을 잡고 정 회장 저 의정부 살았거든요. 네. 성남으로 이사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을 이사 올 정도의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원래 사람이.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재명 그런가요? 대통령은. 예. 저는 그래서 이사를 오라고 그랬는데 그 고민이 들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공부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을 내가 정치 지도자로 아니면 내가 보시는 정치인으로 한번 내가 선택하는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애잔함이 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공장 다녔던 소년공이 성남 시민 변호사 성남시장이 돼서 미래를 꿈꾼다면 김대중 노무현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게 딱 제가 생각이 꽂혔었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사를 제가 2013년도에 성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벌써 13년 됐죠. 그렇게 이사를 선택한 지가. 그게 지금 그렇게 했던 인연이 여기까지 온 거 기가 막힙니다.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고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세력들이 공격을 성남은 하고 엄청났죠. 그다음에 그 당시. 기득권은 됐고요. 거기 모든 걸 공정하게 한다니까. 모라토리움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이 그때 변희재 씨 이런 사람들이 뭐 중북시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맨날 와서 시위하고 예. 또 여소야대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한마디로 부추겨서 시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국힘당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그 사람을 꽉 잡고 시정을 옮겨갔던 우정했던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도지사나 당 대표나 대통령이 아닌 이제 성남시장 전국에 230개 가까운 지자체 장 중에 한 명이었을 때 상대는 다 적진처럼 전쟁을 하자고 불사하는 그 세력들과 맞서 싸울 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대 이재명은 더 와일드했죠. 예. 그 막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노인정 무슨 예산이 안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을 설득하면 그 반대하고 있는 국힘당 그때 의원들도 그 노인회 이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사실은 그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봤죠. 와일드했습니다.
적정하게 타협해도 되는데 원칙이 서고 이것이 시민 편이 아니라면 정치인은 타협하고 그냥 뭐 협업하고 이렇게 좀 물러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단호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호함을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이거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때도 안 되는 건 정확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안 되는 거는 법적으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전화 안 받는 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께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감이라 솔직히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까지는 못했고 중간 과정을 계속 이렇게 참으로서 그냥 함께했습니까? 아까 고민을 했을 때 그 스토리에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난을 겪고 그 자리에 왔듯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스토리 위에서 그걸 어려운 걸 극복하고 그 정치를 성장했다는 것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도 제가 대통령까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보면서 도지사로 갔다가 대선 후보로 가고 뭐 그게 한 십몇 년이 세버리니까 계속 자기 진화, 자기 발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더 뭐 역량들이 막 이렇게 폭발하듯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성남시장에 만났던 이제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약간 옛날에 보였던 모습, 지금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렇지는 않던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효능감 있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대통령은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우리 수석보좌관회의나 또 지난번에 제가 전라북도에 내려가서 타운홀 미팅에 초대해가지고 내 눈앞에 앉아 계신 대통령 모습은 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막 알고 있을 때 제일 첫 해발고 2011년도부터 매월 연초가 되면 성남에 한 50개 동이 될 겁니다. 오전 한 동, 오후 한 동을 이 주민센터를 다 다니면서 항상 쉽게 말하면 그게 타운홀 미팅이죠. 지금 타운홀 미팅 할 때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기존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15년 전 성남시장 타운홀 미팅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있었던 내 눈앞에서 그때는 내가 성남에 막 적응하는 무렵에서 뒤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성남시장을 바라봤던 모습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돼가지고 경기도에 많은 갈등들 속에서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계곡 정비했을 때 앞에 업주들 이런 분들 모아놓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타운홀 미팅에다 현안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 때 하나도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 이재명이 이제 그때는 성남시장일 때 대통령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진심이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요. 형태가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고. 네. 시민들을 대하고 국민들을 대하고 설득하고 말하는 장면이 그게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랜 시간 저는 내 눈앞에 항상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소만 변했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청와대. 이게 변한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몰랐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진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몰랐고 오히려 의심하는 쪽에 약간 이런 거 있겠죠. 예. 제일 처음에는 그 권력의 무게만큼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말도 하고 가볍게 툭툭 튀기도 하고 가볍게 활동도 하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하나 무게가 점점 해서 무게가 진중해지고 그분이 엄청 농담도 잘하십니다. 네. 정말 탁탁탁탁 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 센스를 어렸을 때 40대 이재명은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떤 말씀하실 때도 유머도 무겁게 하시고 멋도 무겁게 하시고 밝게 하시지만 지금 그 무게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아 계신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당시에 이재명의 진가를 몰랐냐고. 맨날 욕만 했잖아요. 그 욕만 하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저런 뭐 같은 약간 민주당 아웃사이더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실제 경험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런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비판, 평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든가? 그냥 단순하게 부정적인 평가만 했습니까? 우리 진영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이재명을 바라볼 때 이재명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평가만 하고 말았으면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근데 우리 진영이든 옛날에 경기도지사 들어갔을 때는 쉽게 말해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같은 식구들인데 입에 그냥 말로 붙이지 못할 말들로 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시켰죠. 사람으로 안 봤죠. 거의 그러면서 거의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사법 리스크를 또 우리 스스로가 올감해가지고 거의 숨 넘어갈 때까지 그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때 끝내려고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진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뒤로 나서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1차 지난번 20대에 떨어지고 나서 어땠습니까? 대통령 혼자만 곤란을 겪은 게 아니고 성준호를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쑥대밭이 됐어요. 감옥까지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저일걸요? 저도 맨날 끌려다니고 압수수색 당하고 저도 막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 김용, 정진상, 이화영 그 누구 그거지만 압수수색 받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 우리 어머니 내 가족 모든 단체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시련들을 그냥 가만히 내비뒀습니까? 그냥 사람 자체로만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아니 또 그것도 뿐입니까? 사람이 또 싫어서 물리적으로까지 칼로 찔러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려고까지 제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저도 같이 넘겼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치 정말로 혐오스럽다. 같은 동지들도 오히려 칼을 진짜 찔러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를 느낄 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이런 동력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그 권력이 권력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막 되셔가지고 저도 초반에 바로 청와대를 들어갔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통은 청와대 들어간다고 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높이 보기도 하고 인정을 해주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그걸 권력이라고 누릴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무섭고 우리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요. 이분이 살갑게 제일 처음에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새로운 분들하고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뭐랄까 새털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왜 무섭냐면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더 가까워질수록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안 만나줍니다.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것들이 더 조심스럽고 저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무서워요. 그분의 말씀이 그때보다도 나는 오히려 살갑다고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 만났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훨씬 살갑습니다. 지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점점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고 해서 인정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대통령 돼서 저희들도 들어갔을 때 그 대통령실에 그 삭막함 그리고 좀 독하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면 분명히 저기 대통령도 속이 아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시간이 조정이 된다거나 저도 5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사람들은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빨 빠지기도 하고 살 5kg, 6kg씩 쭉쭉 한 달이면 빠져가고 엘리베이터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이리 찢어다니고 저리 찢어다니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초반에 청와대가 그랬습니다. 그랬어도 그분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이 시대의 공직자는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다. 쓰러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마 쓰러져도 누가 죽었어도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가만히 갔을 겁니다. 자, 그런 말씀 들어보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엄격한 기준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 사적인 무엇을 가져갈 여유가 없다. 5천만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이 가장 최전방에서 뛰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서 따라와 줘야 되는. 무섭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무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참 대단하다, 고귀하다 그런 정도의 공직자 마인드라면 체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또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도 다 체력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체력이 좋은 것은 그것은 스스로 자기 관리의 문제이라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국가적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내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문제가 막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서 논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결론은 지혜롭게 잘 정리해내는 것. 당대당 통합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고유가 문제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면서 해결하는 것.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대표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체력적으로 고민하고 능력 있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진작부터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지난 3년의 윤석열 정권이 모든 게 뒤틀린 세상이었잖아요. 인간 관계까지도 모든 것들이 파탄이 되는,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개인의 이득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대통령이 하신 것은 그분이 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으로 되돌려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뭐 그냥 국민들이 날고 기는 뭐 그런 거를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잘못된 뒤틀린 정치를 그냥 그냥 정상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법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손잡아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간에 안 됐었던 뒤틀린 것을 고치고 계신 거죠. 특별할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책임까지 다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국민들의 확신을 더 예, 얻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책임질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일할 사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뛰어넘을 사람들이 이제 정북에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각자 자기 지역의 수장으로 이제 뛰어보자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성준우 이제 전 행정관님의 마음가짐이 남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번에 청와대를 나올 때 그 왜 수도권에 이제 어쩌다 정치인이 됐죠.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 어쩌다 다른 일을 가서 제가 어떤 다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정치권에 있는데 나가는 게 일단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대통령한테 배웠던 기술들이 있으니까요. 정치의 기술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하면 버텨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미칠 정도로 막 이렇게 이제 탄압 같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고 견디세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뭐 대통령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지만 참모들도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참아요? 저희들까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막 이렇게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는 이재명과 김용과 성준우, 또 김용과 또 우리 정진상, 또 누구와 누구 해고되고 어떤 모든 사람들을 아예 그냥 사건 관계자로 묶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김용하고 친한데 김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족들이 피폐화됩니다. 이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가족들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쉽게 말하면 나 이재명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 또 김용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 정진상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고 있어. 그렇게 되면 그런 당사자들은 참을 수 있어도 주변에부터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주변이 피폐화돼서 어떨 때는 우리 남편 김용 때문에 잡혀갔는데 멱살 잡으러 김용이 뭐고 이재명이 뭐고 이렇게까지 감정이 독한 사람들이 격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워낙 그 윤석열 정권이 심하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 힘들었죠. 근데 우선은 저희들끼리 마음속에 일단은 연대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도 잡혀가서 검찰이 굴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고 네. 잡히고 다닐 때도 단식하고 누하고 싸우고 검찰에 가가지고 한 번도 기죽지 않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악질르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좋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속으로 잘 연대하고 특히 이제 변호사비뿐만이 아니고 가정적으로든 해고되고 뭐 하는 사람까지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이제 우리들을 돕는 일일 주점 막 이런 거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변호사비 되고 또 가족들 한 번은 제 후배 하나가 구속됐던 후배가 편지를 써서 저도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인데 형님 우리 와이프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편지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동지들 모아서 뭐를 하나 선택하냐 이렇게 했더니 과거에 우리 민주노총 우리 활동하고 그럴 때 민가협이나 이렇게 활동할 때 그분들 돕고 있는 일일 주점을 그때 했던 선배 한 명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내가 전국에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일 주점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저도 어려운데 계속 챙기고 살았고 한편으로는 저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보다 더 독한 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 계엄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아마 죽었겠죠.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아마 저 골로 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야,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막 검찰 저 범죄 집단 어떤 식으로든 절단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해체해라, 무조건 끝장내라. 이게 이제 민심이었거든요. 민심은 그래도 근데 대통령은 그래도 제도로서 통제하되 국가의 중요한 기관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속으로 화가 나는 걸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들도 다 화가 나죠. 그런데 현행 헌법상에 고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고치지 못할 부분을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진행해라?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그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가서 국힘하고도 협업합시다. 뭔가 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함께 모입시다. 웬만하면 저도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보수 쪽도 반대자도 경쟁자도 심지어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까지 계속 손을 내밀면서 같이 가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인이 단합을 생각하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치는 생물이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총선 딱 패배하고 나서 한번 만나준 것하고 네. 뭐가 다릅니까? 네. 정치는 어쨌든 여당, 야당, 여야 같은 독립바퀴가 그래도 협상하고 사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또다시 받는 이게 정치가 또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정말로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반하지 않는 거면 조금 더디 가더라도 협상을 해서 가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민심은 기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면 와 통쾌하다, 잘한다, 좋다 이렇게 막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리고 잘못한 사람을 단죄하고 이런 데서는 통쾌함보다는 야 역시 품이 달라. 완전히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어. 그래서 열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과를 보면 동의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도 요즘 비주류에서 주류가 됐다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들기도 하고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는 항상 보면 뭐랄까요 인기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재명 시장님 초선 재선 그다음에 물론 성남시장 재선 때는 오히려 분당에서 표를 더 많이 얻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경기도 이럴 때는 저 처음에는 전국 시도지사 평가 꼴등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가서 맨 마지막에는 계속 1등을 했고 저는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내임덕이다 그렇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앞으로 5년 차에도 저는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갖는 대통령의 인기나 이렇게 저는 내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확신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확신한다니까 너 오버하고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혼자 외치지만 마라.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사람 끝까지 두고 봐야 돼. 이런 분들하고 제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원래 그러했어야 함에도 못했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원래부터 갔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이성이 아니라 원래 그러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임실 군수까지 나가시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지만 성준우 출마 예정자가 임실 군수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님의 뜻이든 어찌든
반대가 있었어요. 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 반대를 주변에 있는 했다고. 것들이 예. 곧 대통령 생각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참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거류는 심적인 것이 훨씬 큽니다. 네. 어떻게 잘 하고 있겠지? 대통령 잘 최소한 딱 지나가다가 전라북도를 지나가다 여긴 누구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해서 저는 만족을 하는 사람이지 지금 대통령께 뭐 내 전화하고 오고 뭐 하고 저는 그렇게는 전혀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 이미 국가를 위해서 더 크게 교류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보면 잘할 것이다. 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쟤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지였고 지금은 대통령으로 이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제 수장이 되어서 보면 실제로 대통령 앞에서 진짜 임실 예. 잘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들하고 예. 손 꼭 잡고 하는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죠. 보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대통령님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내 고향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지역 소멸에 신음하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샘플 도시로 나는 우리 고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 90% 이상이 소멸된 지역이면 정말 숨만 헐떡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역이랑 자체가. 근데 거기에 대통령한테 배웠던 기술, 정치 기술이 다른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들 제가 그리고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돼서 가지고 가는 특권을 사라지고 이를테면 그런 거죠. 청소 업체 같은 경우 옛날에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이 딱 됐을 때는 가로등 청소, 가로수 청소, 공원 청소 이런 것이 한 업체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이거를 딱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잘라버려요. 거리 어디 이렇게 딱 잘라서 성남시에 있는 청소업체 하나는 한 군데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지역의 청소업체는 2년이 됐거나 언제가 됐거나 한 번 정도는 여기서 관 일을 할 수 있게끔. 와. 그렇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가 가끔 보도블록 얘기 예를 드는데 우리 성남의 보도블록은 이색이 있어요. 땅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면 땅을 전체를 깔아 없애버립니다. 조금 예. 문제 있다 그러면 다 파서 그건 또 예산을 그걸로 투입해서 불용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성남은 문제 있는 깨져 있는 것을 트위터나 이런 걸로 딱 지시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으면 딱 그 두 개만 딱 빼갑니다. 오래서 바꿔놓으면 되니까. 예. 예. 그걸만 딱 두 개만 끼워놓으면 예. 이색은 날지 몰라도 사람 걸어다니는 아무 문제 없고 예. 이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아껴서 청년배당했죠. 무상 산후조리원했죠. 무상 급식했죠. 무상 교복했죠. 대한민국 흔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배운 임실의 그 환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 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죠. 네. 토목공사 비율은 결과적으로 업자들 이렇게 이분들하고 너무 그렇고 그것도 너무 또 일방적으로 몰아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복지 쪽으로 전환. 그래서 기본소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실군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소위 말하는 뭐 주류 또는 기득권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다. 심지어 지방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발 태풍 안 오느냐. 태풍 좀 와서 우리 동네 왕창 무너지면 좋겠다. 그 순간부터 입잘도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공사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정말로 제가 이번에 우픈 현실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런 걸 합니다. 제가 흔하게 제가 머릿속에 대통령한테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딱 임실 내려갔을 때 이거를 좀 봤더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업체들한테 이렇게 몰려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일 첫 번째 딱 던져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5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일정 부분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받아가는 그 업체가 일정 부분이 차면 못하게 하는 거죠. 올해는 없다.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임실이 다른 업체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딱 내세웠더니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 공약 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빼라고. 그래서 왜 말을 뺍니까? 그랬더니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유권자를 데리고 있는데 너가 그거 했기 때문에 너 안 찍어준단다.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되면 내가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가야 되죠. 업자는 자기 경쟁력 가지고 가야죠. 경쟁이라는 거 국가는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네. 가격이 좀 더 싼데 좀 더 효율이 높은 네.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기 기준 그리고 이렇게 원칙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사실은 서울보다 더 정치가 어려운 데가 전북의 지역 소단위 군이다 이런 이야기 사실 듣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좁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하고 과거에 그 임실 얘기를 한번 하실 때 제가 임실 현실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녹록치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님도 와도 떨어질 거를 그 농담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어찌어찌 살아서 계엄 실패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어쩌다 생긴 힘 가지고 내 고향에 내려갔을 때 제가 가끔 우리 요즘 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시멘트 바닥을 맨손으로 긁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긁어서 이 따가운 시선과 아무리 너가 그렇게 했어도 이 지역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들은 이미 편이 짜 있고 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사람만큼 무조건 군수가 돼야 되고 이런 판이 딱 짜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공포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2번을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정치를 막상 하려고 하니 정말로 맨손으로 바닥을 긁는 느낌이었는데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랬는데 제가 출판기념회 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님하고 그 현역 국회의원이 고향 전라북도 임실까지 10여 명이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때 타 후보들은 다 출판기념회를 11시로 잡아놓더라고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동네 어른들을 태우고 나와서 밥을 먹여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밥을 먹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시에 잡았는데 2시에 출판기념회를 잡았는데 그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점심 안 먹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 지역에서. 근데 한번 해봤는데 엄청난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 또 그랬는데 더 희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임실 군민회관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네, 예.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태풍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날부터 불어진 태풍이 한 달 정도 됐는데요. 21일 날 그랬으니까 한 달이 안 됐는데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아마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완전 움직이기 예, 시작한다. 움직이기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은 녹록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도 네. 있지만 또 그 유권자 국민들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선한 마음, 네. 37년 전에 임실은 네. 큰 지역이었고 거기에서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이제 그 시절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이 선한 마음, 그리고 바른 마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공동체에 대한 우리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을 성준 후보가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자신 있으시죠? 제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비서관실에 있었는데 그 젠더, 세대, 지역, 정치, 이념 우리나라가 정말로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같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고향 전라북도 정치 우리 임실의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로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면 빚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임실의 전체를 그래도 통합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란 게 이판사판 아니야. 뭐 돈 내고 돈 먹기 게임인데 뭐 내가 먹으면 그만이지. 남이 죽든 말든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횡행하면 인심도 사라지지만 삶이 정말로 괴로워지고 피폐해지는데 어느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그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본성은 선하고 착하고 바른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모범 보여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정말로 상상 못했던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그 믿음을 갖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적극 지지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준우 출마 예정자가 갖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함께 했던 인생을 다 정말로 단맛, 쓴맛, 육회 공군전 다 겪었던 이런 것들이 임실에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대표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역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인터뷰하면서 감동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참 좋은 분과 함께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성준우 임실군수 예비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지금? 아니 이제
그냥 그 출마 예정자로 지금 예, 출마 계속 이제 예정자인데 그렇게 보통 불러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임철 군수 이제 출마 예정자 성준우 후보 건성을 빌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군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돼야 한다. 그 지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한다. 이런 마음 이재명 대통령의 신심과 같은 것이니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성준후 전북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몰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